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일본 국유철도에 관한 기술사적 의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유철도의 성립과 철도 투자의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철도를 자력으로 건설하고 통일된 전국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 이를 발전시켜 나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어떻게 철도가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철도는 1872년에 개업한 도쿄의 신바시와 요코하마 사이를 운영한 철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산이 많은 당시 빈국이었던 일본에서는 국제 표준계인 1435mm 철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에서 채용되었던 1067mm의 협계 철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부설 또한 관설 철도로 시작되기는 했지만 근대 국가기구의 창출에 따른 명치 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해 니혼 철도 주식회사를 비롯한 사설철도 건설이 인정되어 1906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영업 노선이 관선철도의 2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철도망은 관설철도와 더불어 니혼, 산요, 간사이, 규슈, 홋카이도 탄광 등 사설철도에 의해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설철도가 철도 종주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지만 규슈 철도는 독일에서, 홋카이도 탄광은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명치 유신 이후 일본의 제반 제도의 근대화의 새로운 기술 도입은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전문가에 의한 것이 대단히 컸습니다. 철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로 영국인 기술자의 지도를 받았던 관계로 최초 고용된 외국인은 1870년에 일본에 온 초대 건축사장이었던 에드먼드 모렐, 건축부장 존 디악, 존 잉글랜드, 찰스 셰퍼드 등으로 그 인원수가 1884년에는 115명에 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관차 운전 기술 지도를 위해 남아 있었던 존 맥도날드가 해고된 것이 1901년으로 이후 철도 기술자로서 정부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890년 공항으로 경전에 봉착한 이후 사설철도 측은 도쿄 및 교토 상공회의소에서 철도 국유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일본 정부에 의한 철도 매수, 즉 국유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편 철도 관리와 육군에서도 철도 수송의 합리화와 군사적 관점에서 입각한 철도 국유화를 주장하였습니다. 철도 관료로부터는 철도 공략에 관한 의가 1891년에 제출되어 철도 부설법에 의거한 간선망을 국영으로 운영할 것과 이를 위해 사설철도를 국가가 매수할 권리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육군 측에서는 청일전쟁 후 홋카이도 복선화, 관계 개축, 철도 부설업의 개정과 그 연속 선상의 국유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계는 협계철도를 부설했던 일본의 입장에서 국제표준계로 궤관을 바꿈으로써 철도 수송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1900년에는 비록 제국의회의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철도 국유화 법안 및 사설철도 매수 법안이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차량 운용, 승무원의 연락 운임의 산정 등이 복잡하게 되어 국가에 의한 주요 간선망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어 철도국의 취지 개요와 사설철도 매수 조사 요항이 책정되었고 러일 전쟁의 전후 처리 일환으로 철도국유법의 제정을 통해 1906년에서 1907년에 거쳐 사설철도 17개사가 매수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홋카이도에서 혼슈를 거쳐 시코쿠, 규슈에 이르는 사설철도망이 국유철도가 되면서 현재에도 사용되는 간선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국가 자본으로 성립한 일본 국유철도는 1907년도 말 7,152km에 달하여 사설철도 718km를 크게 웃도는 전국적인 철도망을 갖게 되어 이론적인 열차 계획 안에서 수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 철도는 각각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유철도는 실제로 철도 운영에 임하게 되자 이제부터 해결해야 된 산더미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레일의 중량, 부설 방법, 부대 설비 등 규격 차이가 있어서 물론 철도 차량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기관차만 보아도 그 종류가 177종에 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유화를 계기로 서로 다른 철도 시설 및 수송 제도의 통일이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철 운행의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첫째, 규격 통일로 선로, 역 등 구축물과 차량 등 설비의 규격 통일입니다. 둘째, 인적 통합으로 국철 대가족주의, 공제조합, 철도 교습소의 정비를 통해서 맨파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제반 제도의 통일입니다. 열차 계획, 운영 방식, 운임 제도 등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문서였던 철도 국유의 취지 개요에서 지적되었듯이 운수의 소통, 운임의 절감, 설비의 정리 통일, 총계비의 절감, 운수비의 절약, 설비상의 제약, 저장품의 절약, 운영상의 편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부적인 개선이 국유철도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어 수 있었던 기반이 정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철도원 총재였던 고토 신페이 등은 시설 개량에 있어서 철도 시설의 통일뿐만 아니라 협계를 국제 표준계로 바꾸는 관계 개축의 군사적, 경제적 의의에 주목하여 정부에 그 실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7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어 1911년에 관계철도 개축 준비위원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관계 개축보다 신설 건설을 중시하는 당시 수상이었던 하라 다카시가 철도원 총재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1913년 철도 관계 준비 계획은 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결정된 것이 1915년 철도 건설 개량 7년 계획이었습니다. 1914년까지의 그 수송 실적에 입각하여 수송량의 증가를 예측해 이루어졌던 본 계획은 장래 국가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철도를 부설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노선에서의 여객, 화물의 증가에 대응하도록 개량 공사를 실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매년 4천만행, 5천만행에 이르는 계획 투자금 중 4분의 3은 산요선,
규슈선, 도호쿠선을 복선하고 동해에서는 하코네, 오사카 산의 그 가파른 기울기를 완화하고 주요 정거장의 확장, 교량 등의 교체 건설, 레일 교환, 차량 증비 등의 개량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송량이 급속하게 증가되었고 운반되지 못한 화물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체화의 격증 원인으로서는 첫째, 시국 이후 경제계의 번성이 따라 상거래가 증가했다는 것. 둘째, 선박 부족으로 인해 종래 해운에 의해 수송되었던 화물의 일부분을 철도로 수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셋째, 화차, 기관차의 공급이 불충분하였다는 것. 넷째, 물가와 임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노동력의 부족을 가져왔다는 것. 다섯째, 열차 전복, 충돌, 연착 등 운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 여섯째, 선로 및 연락 설비가 불완전하여 배차 불량을 면할 수 없었고 운세 일원화가 아직 불충분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 전쟁으로 인해 투자재를 유럽에서 수입할 수 없었고 기계, 강제 등의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에 7년 계획에서 상정되었던 투자는 더 이상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국유철도에 있어 투입 요소가 되는 노동력, 석탄 등도 투자재와 더불어 가격이 급증한 반면에 산출 요소인 수송 서비스의 가격이 낮게 억제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용량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임금 상승이 진행되는 가운데 철도 운임만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유철도의 그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내부 자금 조달의 관점에서도 대규모 철도 투자는 실시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유철도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1918년 7월에 여객 운임의 25% 인상이 단행되었고 1920년 2월에 다시금 3등 여객 운임은 27%, 1, 2등 여객 운임은 약 40%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물 운임도 약간 늦게 1918년 9월과 1921년 1월 각각 평균 20%, 28%의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의 철도업 개시와 국유철도의 성립, 그리고 이후에 철도 운양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광기계축의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정당 정치 가운데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국유철도의 약한 수송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유철도의 운영이 어떻게 수송 효율을 달성하여 철도 투자의 제한에 대응해 나가는지를 고찰해 보겠습니다.